동아프리카에 위치한 탄자니아 공화국에는 섬뜩한 나트론 호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만들어진 조각상이 아닌 동물의 시체인데요. 이곳으로부터 6km 떨어진 올 도이니오 화산은 아직도 용암이 흐르고 있고, 이 용암 속 탄산수소 나트륨이 호수에 용해되어 남게 돼 나트론 호수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나트론 호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한 일부 샘이 공급되어 알칼리도가 매우 높아 얕은 호수물의 온도는 섭씨 60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동물을 독살시킬 정도의 염도를 냅니다. 호수에서 죽은 동물은 석회화를 통해 조각상으로 변하는데, 탄산수소 나트륨 성분이 동물의 수분을 모두 흡수하며 탄산수소 나트륨만이 동물의 시체를 완벽하게 보존합니다. 조각상과 같은 미이라를 볼 수 있는 이곳 나트론 호수는 치명적인 염도로 염기성에 강한 박테리아만이 살아남아 있고, 알칼리 염에 의해 생성된 표면은 때때로 미생물로 인해 붉은색 또는 분홍색, 심지어 오렌지색을 띠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수는 동아프리카에서 홍학의 일종인 플라밍고가 서식하는 유일한 번식지인데요. 홍학은 나트륨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고, 이 호수가 멸종 위기에 처한 상태인 홍학에게 포식자에 대한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돈 줄리안 산타나 바레라는 멕시코시티의 소치말코에서 2시간 동안 배를 타야 들어갈 수 있는 이 섬의 관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줄리안은 어린 소녀가 섬 근처의 수로에서 익사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소녀를 구해내지 못한 죄책감에 휩싸인 줄리안은 그 후 은하 근처에 떠다니는 인형을 발견하는데, 그 인형을 사망한 소녀의 것으로 판단하고 소녀를 추모하고자 인형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 후 줄리안은 소녀의 영혼에 사로잡혀 소녀를 위해 더 많은 인형을 걸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인형 자체가 죽은 소녀들의 영혼이라 여기며 섬 전체에 사지가 잘린 인형, 눈이 없는 인형 등 소름 끼치는 인형을 계속 모았습니다. 그 후 이곳은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장소가 되었고, 2001년 줄리안이 사망한 후에도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인형을 매달고 있어 나무에 매달린 인형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팔레르모 카푸치니 카타콤베입니다. 이곳엔 8,000구 이상의 시체 유적이 남아있는 곳인데요. 1534년 카푸친 승려들이 죽은 승려들을 대량으로 묻을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1597년 카푸친 공동체는 커졌고, 매장을 위한 무덤이 부족해지자 근방에서 이용 가능한 고대 동물을 사용해 제단 뒤 더욱더 큰 묘지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완성된 새로운 무덤으로 죽은 승려들이 옮겨지는데, 발굴하는 동안 일부 승려들의 시체가 보존이 아주 잘된 상태로 유지되어 자연스럽게 미이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카푸치닌들은 이것을 신의 행위로 간주했고, 유적을 묻지 않고 형제들의 시체를 유물로 남겨두고 새 묘지의 벽을 따라 틈새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적으로 수도원은 상당한 명성을 가져왔으며 성직자뿐만 아닌 귀족, 엘리트 등 저명한 인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이곳에 묻히는 것이 매우 유명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카푸친의 지하 묘지는 시체들이 벽을 따라 서 있거나 앉아 있기도 하는데, 2명의 어린이가 흔들 의자에 앉아 있는 등 여러 가지 포즈로 설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관은 고인의 가족이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들이 고인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마지막 매장은 1920년 고작 2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한 로잘리아 롬바르도. 아이의 아버지는 로잘리아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알페르도 살라피아라는 기술자에게 몸이 부패되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요청하는데, 아직까지도 로잘리아는 수면 상태라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잠을 자고 있는 아이처럼 보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에 있는 무인도입니다. 섬이 모습이 군함과 흡사하여 군함도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2015년 유네스코로 등재된 이곳은 유명 관광지가 되었고 우리에겐 너무나 끔찍한 강제징용의 아픔이 깃들여 있는 하시마 섬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감옥섬으로 불리운 이곳은 약 800여 명의 조선인이 탄광에 갇힌 채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는데요. 징용에 불응하면 식량 배급을 끊겠다는 협박까지 하며 고작 10대 청년들을 강제징용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소유한 이 하시마 섬의 해저 탄광에서 조선인들은 하루 12시간씩 교대를 하며 석탄을 캐야 했는데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절대 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이 약속한 월급은 50엔 플러스 알파로 실제 받은 돈은 50엔이었습니다. 약속한 수당을 다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50엔으로 숙소, 식대, 작업도구 대여 비용까지 차감을 했고 세금까지 떼가고 나면 남는 것은 고작 8엔이었는데 남은 돈마저 일본 정부의 채권을 사도록 강제하여 실질적 무일푼으로 일을 하였고 고국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허리도 필 수 없는 해저 1000m의 갱도는 평균 45도가 넘었고 바닷물에서 피부가 짓물러 썩거나 메탄가스 폭발 등으로 천장이 붕괴되어 사망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 잡힌 사람은 채찍질을 하여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이 모습을 노동자들에게 모두 보여주며 탈출은 꿈도 꿀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의 극악무도한 짓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돼 하시마 섬의 해저 탄광이 단전되자 조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나가사키 원자폭탄의 사후 처리를 명령했습니다. 징용자들은 시체인 줄 알고 손을 대니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며 당시 끔찍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가사키 섬의 징용자를 포함하여 약 2만여 명의 조선인이 피폭되었고 징용이 철수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침몰시키는 등 말로 할 수 없는 잔인한 짓들을 합니다. 또한 일본은 이 하시마 탄광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신원등이 적혀있는 자료마저 모두 불태워버려 누가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당시 하시마 섬은 상당한 호황을 누리던 도시로 도시 전체가 탄광촌으로 개발되어 최초의 콘크리트 고층 아파트와 오락시설 등 작지만 부유한 도시로 각광받았습니다. 이곳 지하 갱도에서는 조선 청년들이 강제 노역을 하고 지상의 일본인들은 최고급 아파트와 학교, 레스토랑 등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공식 집계로만 하시마 섬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134명인데 은폐와 거짓을 일삼는 이들의 종특을 보아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